우리 갔던 데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현장에서 그 설명 드렸지만 한 번만 다녀오셨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다 이렇게 알기는 어려우시니까 오늘 이제 좀 미진했던 부분들 알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간을 제가 2시간 좀 더 잡은 거는 좀 답사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항상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바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별로 이렇게 받지를 못했고, 또 사실은 들으셔도 한 번 들어서는 잘 몰라서도 질문도 못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강의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계시면 이렇게 손 이렇게 들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드시고 그냥 질문하면서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지금 그 영남경제신문 그 기사는 4개월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7월분 나온 거고 8월 달에는 동쪽 땅끝 표지성 나오고, 지금 이게 신문 부수가 제한이 돼 있어서 제가 다 못 드렸거든요. 보시고 옆에 분들이나 뒤에 분들하고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포항의 그 삼구건설이라고 그 최병곤 회장님이 제가 작년에 나온 톡톡 동해를 보시고 감명을 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경제신문 회장님하고 굉장히 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신문에 지금 나게 됐고, 지금 시청하고도 좀 공무원들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환동의 지역 사이언스 아카데미도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정을 하고 이런 때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회원 확보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회원이 좀 적은 편이고, 오늘도 또 어떻게 총무님하고 사무국장님 빠지시다 보니까 역시 오늘도 8분이 되셨습니다.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 다소 참가인은 8명이 되니 이게 변치가 않네요. 그래서 주변에 관심 계시고 갖고 계시고 있는 분들, 문화재나 이런 거 하시면서도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같이 이렇게 인도를 해서 모시고 오는 그런 적극적인 좀 회원 확보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울진 왕피 전에 공유하는 모습이에요. 아주 뭐 구글구글 나오는데, 오늘 이 왕피천의 부화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에서는 요거를 감입공유라고 그래요. 감입공유. 근데 굉장히 어려운 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서부터 그런 일본 애들이 그 만든 서양에서 현대 지리하고 들어오면서 한자화시킨 일본식 한자 쓰지 말고 쉬운 한자, 산지 사이를 꾸불꾸불 흘러가니까 그냥 산지공유라고 하자.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한 번 이 용어가 굳어지면 잘 안 바꿔져요. 감입공유라고 해요. 먼저 울산 지역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천전이 각석은 많이들 들어보셔서 잘 알죠. 이게 이제 대곡천이라고 하는 하천이고, 여기 쭉 내려가면 반구대를 거쳐서 울산 시민들의 식수원인 사연댐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사연댐은 이제 상류 지역인데, 우리가 갔을 때 이 천전이 각석 맞은편 너럭바위에 화석이 있었죠. 여기에 화석이 드러난 이유는 하천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공유를 하잖아요. 그럼 이 바깥쪽은 유속이 빠르고 침식작용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격사면이라고 얘기해요. 유수가. 그래서 여기에 너럭바위가 드러난 거고, 그 너럭바위에 공룡 화석, 건열, 연흥 이런 중생대 백악기 그 지질시대의 화석들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드러난 게 아니에요. 하천의 심식작용이 강한 공격사면이기 때문에 드러난 겁니다. 반대로 천전이 각석이 있는 곳은 이쪽은 유속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쪽을 보호사면이라고 해요. 이쪽은 퇴적이 일어납니다. 건너편은 침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를 하더라도 이쪽에 거주하지 이쪽에 거주하면 안 되는 거죠. 이쪽은 죽는 거예요. 홍수는. 그래서 이 천전이 각석이 어떤 그 지리적인 입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먼저 보고, 자 이제 각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가서 보면 선사시대 암각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요 밑에는 신라시대에 새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신라시대 명문이라고 하는데, 한 서너 건의 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알려진 게 그 온의 간의 그 사랑을 담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지금 같으면 꿈도 못 꿀 그런 생각이지만, 신라 시대에는 김씨 왕족들의 혈통을 지키고 자기들이 이제 신성한 혈통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근친혼을 했습니다. 남매간에도 하고 고모하고 뭐 조카하고도 하고 작은아버지하고 조카하고도 하고, 뭐 김유신도 자기 그 누이 동생의 딸을 또 누인주사를 했잖아요. 고려 시대에 와서도 고려 왕실에서는 또 근친혼이 행해졌고요. 지금 우리가 유교적인 가치관 하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랐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원래는 둘이가 이제 되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결국 그 왕위 계승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랑 대신에 이제 권력을 택하게 되면서 사부제 갈문왕의 이제 부인이 이제 자기 그 온의인 어사 여출한 어사 추열왕이 아니라 이제 이 지소라고 하는 자기 조카를 이제 부인으로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때 새겼을 때하고 이때 새겼을 때하고 이제 사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온의가 진짜 사랑을 했었는데 권력 때문에 조카하고 결혼을 하고, 나중에 이제 부인이 된 조카가 또 그걸 기록을 하고, 그게 이제 신라시대 명문 중에서 대표적인. 이게 2011년에 KBS 지금 없어졌는데 역사 스페셜에도 방송이 됐었습니다. 자, 여기는 포항, 울산, 경주, 즉 동해안 지역은 지각운동의 그 흔적이 너무 잘 나타나는 지역이라요. 이걸 모르면은 지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양쪽에서 지각을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게 되면 결국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그러면서 그 단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 역단층 경우에는 반대로 양쪽에서 미는 압력이 왔을 때 결국 지각이 한쪽에 이제 튕기쳐 올라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역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2016년 경주 대지진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도 양산단층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양산단층이나 울산단층이 바로 수평으로 어긋나는 쥐양이동단층이에요. 우리가 볼 천전이 각석이 새겨진 그 면도 이 쥐양이동단층에 의해서 생긴 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단층하고 쥐양이동단층은 이 마찰력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단층면에서 미는 힘, 압축력에 의해서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정단층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 지각이 내려앉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마찰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왜 마찰이 없겠습니까? 압축에 의해서 생기는 쥐양이동이나 역단층보다는 더 나은 거죠.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층이 마찰에 의해서 결국 마찰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 지질이 뭐냐면 경상계 퇴저강층입니다. 천전이 각석이 새겨져 있는 바위요.
퇴적암은 실떡처럼 층층이 돼 있어요. 그걸 층리라고 얘기를 하죠. 층리가 있는 퇴적암은 불상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조각을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전리 각석이 새겨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단층,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이제 그 지질도 역단층이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역단층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압축에 의해서 역단층이 일어나면서 이 면에서 바위를 구성하고 어떤 광물들이 녹은 거예요. 그랬다가 마찰력이 약해질 때는 식어서 냉각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벽을 쌓고서 시멘트 반죽을 해가지고 그 칼로 이렇게 벽면을 매끈하게 다듬듯이 마찰력이 광물을 녹여가지고 이 단층면에 매끄러운 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새기고 그림을 새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단층의 마찰력에 의해서 매끈해진 이 면을 우리가 단층 경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울 경점, 거울처럼 그렇게 이제 매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단층 경면을 만들었던 이 앞에 바위가 풍화로 사라지고 이 단층 경면이 매끈한 면이 노출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천전리 각석의 현재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이 천전리 각석 조각이나 글씨가 새겨진 면, 단층 경면 옆에 보면은 층리,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숫자로. 이 층리 하나를 표시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시라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옆에 단층, 벽면 옆에 전리면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층리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자연이 만들어주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자연이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그 지리적인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천전리 각석은 역단층에 의해서 발생한 열이 그 단층 벽면을 만들어준 덕분에 이런 각석이라는 유물이 탄생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게 한 수직면에 대해서 한 15도 정도 기울어 있죠.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이 빗물로부터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요. 이게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동쪽이 아까 봤던 그 화석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산이 꽤 높아요. 그래서 해가 뜨는 시간이 조금 느립니다. 이렇게 해 보는 시간이 짧고요. 또 빗물로부터도 경사 때문에 보호가 되기 때문에 도대체 535년이면 지금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 오랜 세월을 1500년 세월을 이제 이 조각품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단층 경면을 만들었던 바위를 제가 상상해서 흰 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이제 그 조각이 남아있습니다. 원래는 이쪽이 다 이런 바위로 다 이렇게 막혀 있었겠죠. 풍화 침식해서 나간 거고, 그리고 요 제가 이제 북북동 남남서라고 이렇게 이 단층 방향을 표시를 해줬잖아요. 이게 양산 단층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산 단층이라고 그럴 때 단층을 영어로 폴트라고 그러거든요. 폴트 라인이라고 하네요. 단층선이 아니에요. 존입니다. 존. 대. 단층 대. 그러니까 양산 단층을 하면 선이 하나가 쫙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양 옆으로 굉장히 많은 지각에 갈라진 여러 개의 단층이 동반돼요. 그래서 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죠. 중세대 백악기는 대략 1억 3,500만 년 전서부터 6,500만 년 전까지 한 7,000만 년 정도 되는 지질시대를 가거든요. 그때 경상남북도는 큰 호수였습니다. 그걸 지지라고 해서 경상호라고 해요. 호수 자체가. 그때 그 호수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호수 주변에서 내려온 토사가 시루떡을 만들듯이 이렇게 층층이 쌓인 게 제일 두꺼운 데가 대구 영천 사이거든요. 퇴적층이 대략 7,800m 정도 됩니다. 이 층이 두께고요. 침식 때 나갔으니까 원래는 더 두꺼웠었겠죠, 지금보다. 그래서 그 호수 시절에 살았던 공룡이 남긴 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백악기 이 경상도 지역은 동해안 지역은 내연산이나 주황산 같은 화산이 폭발하고 호수에는 공룡들이 떼를 지어 살고 주라기 월드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그런 풍경을 보였던 곳이 우리 영남 지방입니다. 그때 남겨진 발자국 화석이고 요거는 물결 흔적이에요. 파도가 남긴 왜 저 해안가 모래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저런 물결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화석화된 게 연흔이에요. 이 연흔을 보면 그 당시 파도가 또는 하천의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렀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죠? 흘러오는 방향은 경사가 완만하고요. 이쪽 방향은 경사가 급합니다. 완만하고 급하고 완만하고 급하고. 그래서 갈 수 있어요. 이게 연흔이 어떻게 화석화가 되는지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파랑에 의해서 모래나 뻘에 그 흔적이 생기고 그 후에 다시 퇴적이 된 겁니다. 그게 연흔. 15억 년 전 연흔하고 지금 연흔이 같이 공존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는 백록령. 옆에 15억 년 전에 그 귀환이 쌓여 있거든요. 퇴적암이. 근데 거기 연흔이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그 뻘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파랑이 만든 그 흔적이 같이 있습니다. 15억 년 시차를 두고서. 예, 여기 보면 갈라진 이 틈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꼭 동글동글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갈라진. 그러니까 우리 왜 가뭄이 들면 진흙이 쌓여있는 논바닥에 금이 쫙쫙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건열이라고 해요. 그렇게 갈라진 틈들이 새로운 퇴적물에 의해서 메꿔지면서 그대로 남는 거예요. 화석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 경상분지가 그 진흙이 쌓이는 호숫가였었지만 어느 시기인가는 굉장히 건조했었구나. 그래서 그 쌓여있던 진흙이 갈라지고 건열이 생겼었구나. 지질시대의 이 기후 환경의 변화를 더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박사님 바위에 공룡 발자국 크게 나왔잖아요. 예. 실제적인 공룡 발자국이라고 하면 저 용암이 식기 전에 용암이 아니라 퇴적암이죠. 예, 그러니까 이 호수 시절에 뻘이었을 때 그 위를 공룡이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 그런 데는 이제 화석은 퇴적암밖에 없습니다.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퇴적암에만 화석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래서 아까 보니까 퇴적암이 안 오면 화성암 쪽인가 싶어가지고 화성암 퇴적암이네요. 계속 제가 그 천전이 각석부터 퇴적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때 못 가서 그렇죠. 안 오셨구나. 네, 미국 사람 못 가서. 그러셨구나.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생물 화석이든 무슨 화석이든 간에 화석은 무조건 퇴적암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진흙이나 이런 퇴적물들이 이제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쩍쩍 갈라져서 건열이 됐는데 그 위에 다시 퇴적물이 쌓이면서 이제 그대로 남게 된 거죠. 이게 저도 못 가봤는데 의성 해망산이라는 데 가면요, 이 건열 구조에 남아있는 건열 구조의 이 최고 긴 게요 1m 가까이 돼요. 그거는 아마 거의 사막에 가까울 정도로 건조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제 후반기에는 가보려고 합니다. 그쪽으로, 내륙 쪽으로. 요거는 그 우리가 요번에 왜 그 반구, 이제 반구대가 아니고 반국천이라고 이제 바로 잡았더라고요. 그 암각화가 고려에 있는 거, 그게 전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신문에도 나왔고. 그 보러 갈 때 이 길 따라 쭉 가면은 바로 여기 사연댐이고 이쪽에 이제 그 전력에 암각화가 있어요. 요거는 하천이 원래 이렇게 흘렀었는데 이렇게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구하도 옛날 옛구자 강하자 옛날 강에 흐르던 길, 이게 이제 농경지로 또 마을 토로 이용이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울진 지역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갔던 데가 이제 대왕암이죠. 보시면 이게 이제 그냥 대왕암이라고 하면 문무대왕암과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2019년에 그 대안학교인 청계 바도르프 학교 연합 연수를 2019년 7월에 부산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총무한테 대왕암 쪽에서 식사를 점심을 먹으면 된다고 했더니 이 양반이 울산 대왕암에다가 그 좋은 식당에다가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그게 아니라고 다시 하라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83년에 제가 소위고 임관해가지고 39사단 배속을 받았는데 이쪽 해안으로 이제 해안 수순항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선배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가 도저히 가깝증이 나가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통영으로 이제 기동 타격대로 저는 나르고, 이게 동기들이 저한테 야, 막 그 좋은 해안을 두고서 왜 그 타격대 힘든 데로 가? 근데 좀 타격대가 왔더라고요. 해안에서 같이 있으니까요. 와, 이거 숨신증이 나가지고 그때 여기에 올라서가지고 이쪽 해안 쪽 초소들이 다 육군이 걸렸었어요. 저희 119년 이쪽 울기둥대 딱 하나 있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에 서서 본 그 일산해수욕장이 정말 예뻤었거든요. 자, 바로 이제 여기가 이게 이제 대왕암이고, 이쪽이 이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해안인데, 이렇게 육지가 바다 쪽으로 톡 튀어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고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쏙 들어온 쪽은 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순 침식이 주로 일어나고요. 많은 퇴적이 일어나죠. 그게 제가 강의했을 때 수학 공식처럼 알아두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도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게 보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 선들이 이 바다가 이렇게 파고 들어왔잖아요. 침식을 해서. 이것들이 상당히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방향성을 띠고 있어요. 동쪽, 이게 이제 동서니까 동서 방향보다는 약간 이제 기울어진 뭐 동북동 서남서 정도, 이렇게 거의 동서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지각운동에 의해서 땅이 갈라진 선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단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끊어질 땅자, 터질 열자. 끊어지고 터진 거다. 영어로는 프랙처. 그래서 당연히 어때요? 이렇게 금이 가고 깨진 자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보다 풍화 침식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도가 먼저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선들이 보이시죠? 이게 북북동, 남남서. 이거는 동해가 갈라지면서 우리 한반도를 밀어붙일 때 생긴 그런 단열들인데, 이게 울산부터 시작해서 포항, 영도, 울진, 저 위에 강릉,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전부 이 방향에 단열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은 이렇게 바위를 깨트린 단열을 따라서 먼저 풍화 침식이 진행이 된다는 생각만 갖고 계십니다.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꼬이시니까. 여기 보면 이 용굴이라고 있죠. 이 용굴도 바로
이 북북동 남남서 방향의 단열을 따라서 먼저 차별 침식이 되고, 자, 대왕암을 이제 실제 찍은 사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서 방향, 동북동 서남서, 이 동서 방향 단열을 따라서 파고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바위에 보이는 이제 이건 우리가 전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전리들은 바로 북북동 남남서 방향에 단열이 바위를 깨트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생긴 전리들. 이런 거의 90도에 가깝게 교차하는 이런 그 단열과 전리들이 이 대왕암 암석 해안의 지형 형성과 지형 배열을 거의 결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양목 만들려면 지금은 뭐 거의 기성도 있지만 우리가 왜 치수 재고 그 재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표의 지형은 지각의 운동에 의해서 형성된 단열이 어떤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질지를 재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열의 방향과 그것들이 어떻게 얽혔는지에 따라서 그곳의 지형이 발달하는 거예요. 제가 전공한 게 바로 이겁니다. 구조지. 그래서 저는 세계 어느 나라 갖다 놔도 이것만 제 눈에 보이면 지형을 해석할 수 있어요. 덕분에 저희 사부님 덕분에. 예, 지난번에 답사 갔을 땐 못 봤는데 이 대왕암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 화강암인데 신생대 화강암입니다. 한 5천만 년 전에 지하에서 발견된. 화강암이 지표로 노출됐다는 얘기는요, 그 지역 땅이 그래도 꽤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에서 굳은 놈이 지표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위에 있던 지층이 다 침식돼서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화강암이 그 지표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한 지각운동을 받았습니다.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바로 단층입니다. 자, 요 단열을, 이게 북북동 남남서입니다. 이 단열을 따라서 열수가 관입을 하면서 이 석영 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그 단층에 의해서 석영맥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화강암이 형성되고 나서 그 후에도 우리나라 동해안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실제 이런 단층 노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대왕암 가면 이제 다리를 우리가 건너서 대왕암으로 들어가잖아요. 건너서 들어갈 때 왼쪽으로, 나올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강암이 무슨 이걸 뭐라고 우리말로 표현해야 되는지 이렇게 판상으로 굉장히 얇게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화강암은 화성암이라고 우리가 덩어리거든요. 변성암 같은 편마암처럼 편리나 편마구도 없고요. 퇴적암처럼 층리도 없는데 그냥 덩어리 상태의 암석인데 마그마가 굳은 거니까 그 단단한 화강암이 이렇게 층이 지도로 이렇게 됐다. 이거는요, 단층이 아까 역단층 말씀드렸는데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강암에 들어있는 광물들이 녹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밀린 흔적이 날 정도. 이게 거의 녹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뭐 심하게 표현하면 엿가락처럼 늘어질 수 있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화강암이 이런 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석영맥 또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이 대왕암 일대에 어마어마한 지각운동이, 지각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든 압력이 지금 동해안을 융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 이 대왕암을 형성하고 있는 이 신생대 화강암은 원래 저암 광물의 입자가 아주 굵고 거친
그런 걸 우리가 조립질이라고 해요. 가늘면 미립질이라고 하고 조립질 화강암, 굉장히 조립질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 대왕암에 분포하는 화강암이 일반 화강암보다는 더 깊은 곳에서 더 천천히 식어요. 식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천천히 식을수록 암석을 구성하는 조합광들이 아주 뚜렷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화강암에 만들어진 단열을 따라서 이 화강암보다 나중에 또 화강암 성분이 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주변이 다 차가운 돌이고 얘만 뜨거운 마그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차가운 암석에서 빨리 식어버리니까 화강암인데도 큰 결정을 만들지 못하고 미립질 결정을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저도 이런 건 처음 봐요. 기존의 화강암에 또 같은 화강암 성분이 관입을 해가지고 미립질 화강암을 형성한다. 이 일대가 굉장히 활발한 지각운동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활발한. 그래서 얘가 지금 요 조립질 원래 화강암보다 풍화에는 강해요. 왜? 입자가 가늘기 때문에 수분이 잘 침투가 안 됩니다. 입자가 붉은 애보다 수분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풍화는 수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리나 단열이 중요한 거예요. 그 깨진 틈이 있으면 물이 얼마나 잘 들어가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울산을 마쳤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는요, 제가 지금 그 저술하고 있는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의 자연과 인문 환경이라는 과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이미 원고는 다 끝냈어요. 지금 저희 딸이 1차 그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10월 달쯤에 그 출간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영남 경제신문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그 봄콘서트를 하겠다고 출판 기념회를. 그래서 포항에서 하고 4개 시군이 다 들어가니까 책이요. 경주에서 하고 울진에서 하고 영덕에서 하겠다고. 시간 되시면 그때 참석을 하셔서 한번 축하를 해주십시오. 요건 울진군이고요. 울진군에 있는 울진군 지질공원에 있는 지오사이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질명소입니다. 포항하고 다르게요, 이 울진은 굉장히 오래된 지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캄브리아라고 얘기했죠. 시생대와 온생대. 그러니까 캄브리아기가 오생대의 첫 번째 시기예요. 약 5억 4천만 년 전. 그러니까 선이니까 먼저 선자니까 프리캄브리아니까 고생대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생대와 원생대. 그래서 이쪽 울진 쪽은 10억 년에서 15억 년 또는 20억 년 된 그런 돌들이 많고요. 일부 중생대 암석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를 들리지를 못했어요. 요거 사실 보기 바빴습니다. 여기도 덕구계곡도 있어요. 그래서 그 후반기에 문경 돌리는 습지 가기 전에 여기를 하루 가서 확실하게 보려고 여기만 보고 왔거든요. 우리 갔던 성륙을 주변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구세주가 있는데 김성훈 선생님이라고 안산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34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지리사진 전문가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찍는 사진하고는 같은 사진작가라고 해서 지리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글 쓰는 데는 왔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그 울진에 가서 답사한 그 이튿날 여기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둘러본 데를 다 둘러봤다고 사진을 촬영해서 들어오고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쓰는 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선생님 구세주야 구세주.
내가 하라고 해도 일부러 못할 텐데 그래서 아마 책을 쓰라는 계시 같다고 제가 농담하고 그랬는데 예, 이게 매화천인데 여기는 요건 단층선입니다. 왠지 골짜기가 좀 상당히 좀 따뜻한 편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왕피천 본류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선우산이고 이게 성물이고. 요거는 성륙을 일대의 이제 남전문포인데요. 여기 보면 고생대 이게 오르도리스기가 이제 캄브리아기 바로 다음이거든요. 우리나라 지질용으로 말하는 고생대 조선계 대석회암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계. 그럼 이게 있다는 얘기는요. 고생대 오르도리스기에 이쪽은 바다였었다는 얘기입니다. 석회암은 바다 생물들이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다 생물의 뼈다귀가 굳은 게 바로 석회석, 탄산칼슘입니다. 그래서 석회석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가 지질시대 바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다가 아니라 따뜻한 아열대 바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대 5천 지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건데 바로 성류굴의 모습이에요. 자, 먼저 구조를 먼저 보면요. 성류굴에 들어가면 이렇게 종유석들이 부러진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미 뭐 선사시대, 신라시대부터 사람들이 여기를 동굴을 탐사하러 드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이 떼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사람이 떼가기가 곤란한 위치예요. 네, 이거는 지진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던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성륙을 말씀드릴 때 여기 지금 단층선 말씀드렸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단층선, 땅이 갈라진 자리가 약하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부러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것들, 동굴 탐사하셨던 것들, 이게 이제 동굴 바닥에서 자란 석순과 또 종유석이 만나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면 석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석주의 중간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거는 100% 지진의 흔적이에요. 네. 그리고 지진이 이제 부러뜨려 놓은 거를 다시 이제 그 석회석 녹은물이 흐르면서 이제 다시 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굴은 살아있는 거예요. 유리체처럼. 동굴이 죽었다는 얘기는 석회수가 공급이 안 되면 동굴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런 석순이나 종유석이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굴도 이 지각운동의 영향을 다 받는 거죠. 당연히. 지표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동굴의 형성과정을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석회암지대는 저는 그냥 쉽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이제 사부님한테서 저희 사부님 어록을 저도 이제 이어받은 건데 골다공증 합니다. 사람으로 말해요. 석회암의 지하는 빈 공간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석회암은 우리가 마시는 콜라나 사이다의 새콤한 맛, 탄산이잖아요. 그런 약한 탄산에도 녹거든요. 그러면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아서 지하로 스며들면 그게 탄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석회암지대는 지하에 꼭 동굴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공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골다공증 환자를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석회암도 퇴적하면 층리가 있거든요. 층리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전리 이런 걸 따라서 이렇게 물이 스며들고 녹으니까 스며든 물에 의해서 공간이 자꾸 넓혀지죠. 사실은 지하에 강을 형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에 강이 만들어지면 또 침식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지하의 강이 밑으로 자꾸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위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지하 강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스며든 석회수가 종유석 석순을 만들게 돼요.
먼저 이렇게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빈 공간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제 고드름, 돌고드름, 종이석, 석순 이런 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요거는 그 성육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후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현재 지금 지하수면이에요. 현재 이게 성류굴의 동물 중에서 석순, 정유석 이런 동물 생성물들이요 물속에 잠겨 있는 애들이 있어요. 물속에서는 절대 정유석이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럼 물에 잠기기 전에 만들어진 정유석하고 석순이 잠겼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하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때 만들어진 석순하고 정유석이 지하수면이 현재 수위로 올라오니까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자, 요런 거는요 옛날에 그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이가 프리다이빙을 한번 한국을 방송했던 적이 있는데 이 산호초지대에 수심이 깊게는 100m에서 몇십 미터짜리 수직동굴이 있습니다. 이걸 블루홀이라고 해요. 수심이 깊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 청색으로 파랗게 보이기 때문에 이 구멍이 블루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그 단면의 모습이에요. 지금보다 18,000년 전 빙하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전 세계 해수면은 현재보다 125m 낮았습니다. 그러면 125m 이하의 현재 바다는 다 육지였었던 얘기예요. 그때 이 산호초가 바로 뭡니까? 석회암입니다. 산호석이라고 해도 석회석이에요. 산호에 시차가 쌓인 거잖아요. 빙하기 때 여기는 열대거든요. 지금보다 강수량이 줄지 않았습니다. 고온다습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석회석이 녹아서 이런 수직동굴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해수면이 다시 현재 수준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홀바닥하고 그걸 잠겨버려요. 이게 블루홀입니다. 이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지하수면이 낮았을 때, 빙하기 때, 내려갔을 때 이렇게 동굴 내에서 정유석이나 석순 같은 게 만들어졌다가 빙하기가 대략 10,000년 전쯤부터 이 빙하가 본격적으로 녹거든요. 그래서 현재 해수면으로 올라오니까 물에 잠겨버려요. 그래서 이 성류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기의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 가서 봤어요. 우리가 4월 달에 갔을 때는 물속에 꼴가닥 잠겨 있었어요. 여기가 수심 한 5m 정도 되는 자리를 찾아보니까 동굴 연못이더라고요. 제가 1월 달에 갔을 때는 이렇게 한 50cm 정도 수면이고 나와 있었어요. 왜? 겨울이라 강수량이 적어요. 근데 우리 가기 이틀 전인가 비 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왕피천 바로 이제 그 성륙을 앞으로 흐르면 왕피천의 수위가 올라가니까 바로 올라가요. 수위가 이렇게. 왕피천의 수위 변동을 그대로 맞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12월 달에 첫 답사 갔을 때 찍은 건데 일부러 노린 거 아니에요. 그냥 찍고 집에 와서 보니까 물고기가 찍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이건 뭐예요? 왕피천하고 동굴하고 한 통 속이라는 얘기예요. 한 통 속. 그래서 왕피천 사는 물고기들이 마음대로 드나는 거예요. 아니 얘들 입장에서는 겨울에는 들어오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동굴은 기온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가 15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울진의 평균 기온이 15도랍니다. 한 여름에 가도 15도, 한 겨울에 가도 15도. 그래서 여름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하고 겨울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동굴은 기온 변화가 없어요. 지금 보여주는 사진들 있죠? 다 책에 들어갑니다. 미리 책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동굴 내부에 이런 종유석이나 이제 석순이나 석주, 유석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동굴
생성물 또는 2차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화학식이 이게 석회암지대의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줍니다. 얘가요, 이렇게 탄산에 녹아서 중탄산칼슘, 이게 석회수예요. 석회가 녹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녹아서 흘러가다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은 동굴이나 이런 데 만나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탈출하면서 결국 다시 석회 속으로 침투해요. 그러니까 물이 얼었다 녹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암석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지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석회암이 녹았다 다시 굳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지형들을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해요. 과거에 유고슬라비아, 지금 없어진 나라지만 현재 크로아티아의 진영을 따는 카르스트라는 지방에 이 석회암 지대에 발달하는 지형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형학자들이 카르스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들은 카르스트 지형 중에서 이건 또 땅속에 있는 거죠. 지하 카르스트 지형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동굴에 가서 보셨던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보시고요. 이 동굴에 만들어져 있는 정유석이나 석수는요, 굉장히 쉽게 오염이 되고 부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석회석이 일단 탄산에 녹았다가 다시 굳어진 거잖아요. 그럼 불순물이 없는 순탄산칼슘이에요. 100%. 영어로는 칼사이트라고 그러는데, 탄산칼슘이 100%인 애들이 정유석이나 석순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숨쉬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또는 사람 관람하고 비추는 조명 등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쉽게 오염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굴은 정말 저는 인원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입하는. 그래야 아마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돈 벌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로막혀요. 이게 지금 오염인데 모습이 거의 다 익었습니다. 성령을 들어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라 시대부터 그 다음에 1310년대 모근이 이색 선생의 아버지 이국 선생이 여기 동굴 유람기를 남기셨어요. 그럼 그때는 뭐 들고 가서 갔겠어요? 횃불 들고 갔겠죠. 끓음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오염이 돼. 원래는 하얘야 돼요. 순백색. 그 다음에 딱 성육을뿐만 아니라 다른 석회성물도 들어가면 천장에 이런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거를 동굴벨 또는 이제 동굴에 있는 종이라는 뜻이죠. 또는 이제 벨홀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바로 탄산칼슘 100%. 퇴적 과정에서 탄산칼슘 100%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포켓이라고. 포켓은 주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때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다른 석회암보다 더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석회암이 녹는 걸 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차별적인, 지금보다 빠르게 용식이 되면서 결국 이런 벨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굴에 들어갔을 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굴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좀 거칠게라도 저한테 설명을 듣고 들어가셨으면 훨씬 나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제가 설명을 해도 이렇게까지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지금 이 그림도 제가 다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다 책에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성루굴이 다른 강원도나 영월 이런 데 있는 그 동굴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이 동굴 방패라는 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동굴들은 없는 동굴도 있고 몇 개밖에 볼 수 없는 동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명에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여러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단면이 마치 그 로마 병사들이 들고 있던 방패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걸 동굴 방패라고 그러는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두드리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동굴 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그림 2개 보여줄 테니까요. 어떤 게 더 동굴 방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저 혼자는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오레오라는 그 과자 아시죠? 네. 중간에 하얀 크림 들어있고 그거를 꽉 누르면은 중간에 있는 크림이 이렇게 빠져 나오는 과정을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림 솜씨가 좀 없어가지고 우리 애한테 맡기면 좋은데 우리 애들이 바빠서 사실 맡기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해놨는데 이 오레오를 누르면 하얀 크림이 조금씩 빠져나오는 것처럼 석회성 녹음들이 압력이 있는 동굴 벽 사이를 빠져 나오면서 조금씩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석회석이 침전이 되면서 이런 둥그런 방패가 만들어졌다. 그걸 좀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 그림도 똑같습니다. 그냥 갈라진 틈으로 석회석 녹음물이 빠져나오면서 여기 방패가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다. 어떤 그림이 더 그걸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이게 더 쉬운 이 뒤에 게 나요? 네. 예, 그러면 책의 뒤에 있는 것은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이것도 동굴 방패입니다. 이게 청사 초롱인가 왜 저 결혼할 때 전통 결혼할 때 그 불 켜잖아요. 그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청사 초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동굴 방패. 이 벽하고 떨어져 있다는 건 그림자구만 할 수 있죠. 이게 붙어 있다면 그림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2단의 동굴 방패 바깥쪽으로 종이석이 자란 거예요. 마치 장식하듯이 꽃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멋진 동굴 방패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베이컨 시트라고 하는 우리 저 돼지고기에 그 비계하고 이런 게 있는 그 단면 보는 것처럼 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컨 시트라고 한 거고 다른 말로는 커튼형 종유석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요거는 경사진 천장을 흐르던 석회석 녹음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지점, 그 지점에 석회석이 침전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지점. 그 다음에 성루굴이 또 훌륭한 게 이런 완전 종유석 숲이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온대기후에서 종유석이 100년에 2mm 정도 자란다고 실험 결과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열대는 더 빨라요. 열대는 2mm 정도. 그래서 따져보면 동굴 생성물 크기를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석회동굴은 30만 년 이내에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륙을 들어갈 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오르도비스에 4억 8천만 년 정도 동굴이 만들어졌다고 소개를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무조건 오래되면 좋은 걸로 알고 얘기를 하거든요. 4억 8천만 년 전면 동굴이 만들어지는 석회석에 막 탄생하던 시기니까 그럼 동굴 역사가 아니죠. 아주 정유석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로마의 궁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아주 화려한 석주예요. 이런 석주는 석순 하나와 정유석 하나가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 그 흔적이 드러나 있잖아요. 여러 개의 정유석과 그 밑에 생긴 여러 개의 석순이 결국 합쳐져 가지고 이런 굵은 석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정유석과 석순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야라고 이렇게 얘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요, 여기 보면 부러진 흔적이 있거든요. 지금 뗀 지도 좀 됐는데 바로 이런 석주였었는데 지진이 흔들어 놓으니까 부서지면서 겉에 포장됐던 애들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끌어다가 지금 이렇게 발달한 거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동굴 산호라는 얘는 벽면을 흐르던 지하수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우리 몸에 땀 나듯이 있죠. 땀방울 쏟듯이 이렇게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동굴 벽으로 석회수가 솟아 나오면서 거기에 침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산호가 됐다. 첫 번째 이론이고요. 두 번째 이론은 옆에 작은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튀잖아요. 떨어진 물방울이 튀어서 거기 있는 석회석이 침전되면서 만들어졌다. 이런 두 가지. 동굴 산호. 예, 이게 유석입니다. 흐를 유자, 플로우스톤이에요. 동굴 벽면의 틈으로 흘러 들어온 석회소가 흐르면서 굳은 거죠. 그래서 저기 제가 그 영월 고시를 갔을 때는 거기는 폭포 모양이 꼭 폭포 같아요. 그래서 아주 멋지더라고요. 유석은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굴을 끝냈고요. 어떻게 저 한번 다녀오셨는데 동굴 설명 드리니까 조금 더 난가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울진의 이 하천들인데요.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이 동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 금강, 영산강, 또 대동강 이런 강들은 어때요? 굉장히 유로가 깁니다. 하천이. 그런데 동쪽으로 치우친 태백산맥 때문에 동해안을 흐르는 하천들은 길이가 짧아요. 평산강도 63km밖에 안 됩니다. 울진의 왕피천도 60km 조금 넘고요. 남대천도 마찬가지예요. 안 길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한강이나 금강 같은 그런 큰 하천들 못지않게 굉장히 다양한 하천 지형들이 발달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하천이 그 구화도라는 지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첫째 시간 강의 마감을 짓겠습니다. 아까 간이공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피천의 하계망이고 평해 남대천의 하계망인데 여기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천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감히 공유라고 얘기해요. 아까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실제 보면 굉장히 멋있죠. 특히 이게 드론이 보여지니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광풍폭포가 있는 남대천 평해 이렇게 흘러가죠. 이쪽이 평해 읍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 집 덕후 과자고 제가 올려놨었잖아요. 단톡방에 한 번도 안 가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쁘시고 또 거기다 날씨가 또 더운 때라. 근데 그날이 동풍 때문에 시원해지기 시작한 날이죠. 제가 그런 걸 잘 보거든요. 가가지고 별 덥진 않았습니다. 덕후게 꼭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끝내주더라고요. 그날 갔던 이유가 이쪽이 후포거든요. 후포에 그 해설사 하시는 분이
여기에서 돌리네하고 석회동굴을 발견하셨다고 봐달라고 그래서 겸사겸사 드렸어요. 책에 낼 정도는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때 요 성육을 하고 그 다음에 구산리 구화도하고 그 다음에 불용사 구화도만 보고 왔는데 실제 왕피천 주변의 지도를 보면 이게 다 구화도예요. 이 전부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이 산이 많은 울진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 지금은 하천이 이렇게 흐르지만 원래는 이렇게 흐르습니다. 그래서 옛날 하천이 흐르던 자리다 그래서 옛구자 강한자를 써서 구하도. 영어로는 올드 채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아까 그 선생님이 들어보고 다 촬영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부숴주세요. 여기가 성륙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합사했던 부산이 구하도. 그러니까 전부 산만 있는 것 같지만 저렇게 자연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부산이 구화도입니다. 그러면 구화도가 왜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먼저 보고 가시죠. 아까 공격사면 보호사면 말씀드렸죠. 하천이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면 이쪽도 침식이 되고 이쪽이 침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천이 양쪽에서 가운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에는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유 단절이 돼요. 그러면 옛날 하천이 흘렀던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되죠. 이게 구하도예요. 산이 많은 두뇌산골 강원도에서는 이 구하도가 아주 중요한 마을을 구하도만 찾으면 마을이 다 있어요. 거꾸로 마을을 찾으면 구하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 하천의 침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짧아진 목을 우리가 공유목이라고 해요. 대략 3만 년 전에 이런 공유목이 형성됐고 빙하 2만 5천 년 전에 여기가 끊어집니다. 처음에 끊어졌을 때는 어때요? 처음에 끊어졌을 때는 원래 흐르던 물길도 살아있고 새로 끊어진 물길도 살아있습니다. 광풍 폭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만 5천 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물이 흐른 자리는 계속 강의 바닥을 깎으니까 낮아지지만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게 되면 여기는 어때요? 더 이상 침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난 하천의 물길하고 원래 흐르던 물길하고 모두 차로나요.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홍수 때에도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예, 요거는 그 구산리 구화도를 동쪽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산, 성지라고 하는 성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울진, 조선시대 울진 군지에 남아있는 거고요. 아직 구체적인 연구는 되지를 못했고, 그래서 성이 언제 만들어져가지고 언제 폐성이 됐는지 전폐력은 잘 모릅니다. 남아있는 흔적만 갖고 추정을 했는데 내성과 외성 두 개 이중으로 성을 만들었던 거예요. 현재 이쪽 부분에 성의 흔적이 1km 이상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부산 살인데 울진 근남면 원래 행정명을 바꾸기 전에는요 내성산동 외성산동이었어요. 그래서 지명에서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개 딱 넘어가자마자 여기가 성류굴이에요. 이쪽 넘어가자마자 어때요? 바로 들판이 나타나거든요. 꽤 넓어요. 맨날 강이 흘렀던 데인데 이게 백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 내 성산동 앞에 있는 게 안국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현재 단간지지만 남아있는 배장사지라고 하는 절의 절토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진 산골탱이에 왕피천이 만들어진 구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고대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겁니다. 자, 아마 여기가 사람 살기 정말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개가 굉장히 얕거든요. 이게 해발 한 60m밖에 안 돼요. 여기 넘어 나오면 바로 왕피천 따라가면 바로 동해예요. 그러니까 수륙 교통이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그렇지만 고대인들에게도 여기는 살만한 땅입니다. 그 다음에 불영산입니다. 불영산은 좀 오래됐습니다. 한 2만 5천 년 전에 금방 봤던 구하도는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9만 년 전입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이쪽이 하류입니다. 왕피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지만 원래는 현재 불영사가 있는 여기로 흘렀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보면은 믿겨지지 않아요. 왜? 왕피천하고 불영사가 있는 요 구하도하고 높이차가 한 15m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강이 흘렀어? 흘렀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 이제 침식에 의해서 공류목이 약 10만 년 전에 만들어졌고 9만 년 전에 이 공류목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9만 년 동안 여기는 하천의 침식을 받지 못했고 새로 난 왕피천의 이후로는 계속 침식을 했겠죠. 9만 년 동안. 그러니까 15m 이상의 고도차가 현재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주장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경북대 지리학과 그 교수, 지영학 교수가 벌써 한 2015년에 지영학회 발표한 논문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 드론 사진에다가 제가 옛날 유로를 입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년 전에는 이렇게 하였던 불영사가 있고 이곳은 통해서 현재 불영사 가면 매표소에서 내려가지고 1km 이상 걸어 들어가야 돼요. 걸어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자, 그랬던 것이 결국 이제 9만 년 전에 여기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공류목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상류 쪽하고 하류 쪽하고 고도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폭포가 만들어져요. 공류가 끊어집니다. 근데 현재는 불영폭포가 여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있었고 폭포가 계속 상류로 전진을 한 겁니다. 이런 걸 어려운 지역물로 두구 침식이라고 해요. 머리 숫자. 상류 쪽으로 이제 침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 큰 느티나무 아래 가면은 둥근 자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하천 퇴적층 위에 이제 구하도로 남게 되면서 여기에 식생이 정착을 몇백 년 된 느티나무 뿌리 아래. 저는 가면 절이나 이런 데 들어서 사람이 손을 대면 이런 데 아니면 없어요. 퇴적층이 있던 것들이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큰 나무 밑에 있을 거야. 그리고 갔더니 나 여기 있어. 그러고 보여주더라고요. 오래 찍어왔는데 요거는 그 절 불영사 들어가는 옆에 있는 밭에서 옛날 한참 바닥에서 밭에서 제가 파낸 자갈이에요. 어때요? 다 강자갈이에요.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퇴적층들이 여기 옛날에 강이 흘렀던 자리야를 증명을 해줍니다. 근데 동해안 지질공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다 빼먹었어요. 불영사도 지질공원이라고 해놨어요. 그래놓고 해놓은 게 불영사 지질공원에서 딱 요거 하나만 넣었습니다. 부처바위. 이 부처바위가 이 연못에 비친다고 해서 그림자 영자를 써가지고 부처글자 써서 부처의 그림자가 비친다 해서 불영지거든요. 이 연못이. 그래서 저희 이름이 불영사예요.
전설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지형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그 지질공원 홈페이지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맨 뭐 토르가 무슨 전리 쥐약이나 방역 따라 가지고서 차별 통과돼 가지고 만들어진 토르 얘기만 하고 완전히 얼마나 재밌다가 없어. 그래서 아마 이번 제 책이 나가면은 이제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지질공원 해설사분들이 하신 얘기가. 자, 그 다음에 평해읍 광풍리의 그 공유어천입니다. 자, 과거 어느 시기의 이유로인데 역시 공유의 침식으로 목이 아주 가늘어졌어요. 그리고 현재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흐르던 유로로도 물길로도 물이 흐르고요. 여기가 끊어지면서 생긴 폭포가 광풍 폭포거든요. 이 폭포로도 물이 흐릅니다. 양쪽으로 지금 다 흐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몇천 년이 될지 또는 1만 년이 될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쪽은 계속 낮아지니까 결국 여기는 물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구화도가 될 거라는 거죠. 현재는 이 상태예요. 제가 2020년에 여기 가서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세상에나 공유목이 절단된 상황을 지금 볼 수 있다. 얼마나 운이 좋은 거예요. 강원도를 그렇게 많이 뒤집어 놨어도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재 유로가 끊어져가지고 양쪽으로 물이 다 흐르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지질공원에는 빠져 있습니다. 제 책에 들어갑니다.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실제 결혼 사진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원래는 이렇게 흐르던 건데 지금 여기가 끊어졌고 그 끊어진 자리에 공유가 단절된 자리에 폭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이게 광풍 폭포입니다. 그런데 하천의 침식으로 여기가 끊어진 목인데 그냥 침식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여기 보세요. 금가 있죠? 독동 남서 방향에 단열이 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미 다른 데보다 더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파고 들어가고 저쪽에서 파고 내려오고 해서 끊어집니다. 이거 구조적으로 받쳐주는 데가 끊어집니다. 아무데나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물은 전기톱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 강의는 마치고 이제 좀